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금요일 날 또 비가 오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모두 저 멀리 시계가 너무 좋아서 정말 지난주 댓글에서 읽었던 가을 하늘 공활한데 정말 아주 청량한 그런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댓글 간단하게 보고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 그 댓글에서 낙산사 제 친구의 시집에 있었던 그 낙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낙산사에 이렇게 계신 미륵불이 아니라 해수관음상이었습니다. 해수관음상. 요 밑에 살짝 이렇게 설명이 있거든요. 낙산사의 해수관음상은 높이 15m, 둘레 3m의 거대한 관음 불상이다. 71년부터 조각을 시작해서 77년에 완성을 했다고 하고요. 외부의 해수 관음을 향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 관음상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낙산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전진리 낙산사에 있는 해수관음상이고요. 오봉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낙산사 밑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거기 산 이름이 오봉산인가 봅니다. 관음보살은 기도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존재로 대승불교가 성행하는 지역에서는 많이 숭상받는 신앙 대상이고 서유기에서 삼장법사의 여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등 보통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남해 보리암과 서해 보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기도처이자 관음 도량이다. 통일신라 때 크게 중건한 이후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며 2005년 큰 산불로 대부분의 정각들이 소실된 후에 새로 중건되었다고 합니다. 경내에는 세조 때 세운 7층 석탑과 홍해문 등이 남아있고 낙산사 아래 해안가에는 의상대사가 참선을 했던 장소인 의상대와 해안절벽에 세워진 작은 암제인 홍련암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 중에 몇 가지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대 있는 대주주님이신데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겠다 결심한 게 올 3월인데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올해 제가 잘한 일 중 단연코 1등은 이 결심 그리고 어스 식구들과 함께한 최슬리 구독입니다. 운동도 기초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 공부가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저기 써진 댓글도 보면서 힘도 얻네요. 최슬리와 함께하는 최슬리와 함께하는 구독자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도 또 비슷한 또 댓글이 있습니다. 하루의 진 님이란 분인데 어서 가이프 제 지식이 짧아 들락달락하며 적응을 쉽게 못했지만 어렵게 시간 투자해 주셨을 자료들 보면서 노트와 펜을 들고 하다 보니 나름 공부 흔적이 쌓이고 있습니다.
무슨 각오로 다시 재가입하며 벌써 노트를 꽤 많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 어렵던 것들이 들릴 때가 온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자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운전을 하다 보면 늘 왔다 갔다 하던 길이라서 하나도 뭐 불안한 게 없잖아요. 불안한 게 없고 뭐 전화 통화를 하든 다른 생각을 해도 쉽게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이 시장에 일단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워낙 이 주식 시장에 뭐 리딩방이라든지 사자들이 많다 보다 보니까 뭐가 찐이고 뻥인지 사자인지 모르고 잘못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골프장에 연습장에 가서도 보면 완전히 엉터리 폼으로 막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따지고 서예를 하더라도 붓글씨 우리가 처음에 일자 긋기 꽤 지루하고 답답한 그 일자 긋기를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견디기가 보통 힘든데 그 시간을 이렇게 함께 우리 러닝 크루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번 주에 아마 어스에는 캔슬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 부분이 한 번씩 기업 분석 올라올 때마다 공개된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방법, 시장의 공포감이 만연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한 1년 동안에 특히나 올해 2024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힘든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힘든 장에 꽤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 TSMC에 이어서 한미반도체 호실적을 듣고 안심하고 근무하다가 오후에 보니 폭락, HBM 설계 변경으로 매출 감소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네요. 네, 보통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아쉬운 점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가 장기적인 으로 투자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좋은 주식을 계속 모아가면서 품기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기업이 동참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하면 그러면서 좋은 주식이 품기주가 돼야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품기가 되잖아요.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데 뭐 수요는 많고 그러면서 프리미엄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 나오면 미국 시장처럼 실적 나오고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뭐 미국 주식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미리 샀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 또 팔고 이런 트레이딩 이벤트에 의한 트레이딩이 너무 우리나라 시장은 만연하다 보니까 빠지고 나면 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얘기되는데 최근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대선 전에 마지막 이 변동성 구간을 겪다 보니까 네, 특별하게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그런 실적 발표를 전후로 네, 미리 매수가 들어가고 또 그 뉴스에 파는 그러니까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네, 그런 트레이딩에 좀 만연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위기의 삼성전자 전문가 진단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AI 반도체 고객 요구에 대응 안 한 삼성, 시대 변화 못 읽었다. 이 시리즈는 1, 2편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 좀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예전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 판매하는 범용 제품이었는데, 하지만 고대역 메모리, 이 HBM 같은 AI 반도체는 메모리라 하더라도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 반도체가 전자에 따라잡혔듯이 삼성 반도체도 곧 중국의 추월을 당할 수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권석준 교수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만 해서는 삼성전자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고, 삼성이 D램 반도체에서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수익을 내다 보니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둔감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권 교수는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한국 반도체가 직면한 과제를 다룬 책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권 교수는 결국 삼성 위기의 본질은 기술이라며 내부 의사결정을 효율화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기술 개발에 전권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 다음은 일문일답이라고 합니다. 일문일답 넘어가기 전에 TSMC와 삼성전자의 매출이 나온다, 그죠? 23년 요때는 반도체 완전히 비수기여서 다 안 좋을 때였는데, TSMC와 삼성의 매출이 이렇게, 그러다가 TSMC는 계속 위로 뻗어나가는데, 삼성이 24년 이번에 3분기 반도체만 이제 발라낸 거죠. 이렇게 꺾였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놓친 부분이 뭔가? 예전 메모리 시장은 치킨 게임으로 가격을 낮춰 장악할 수 있는 범용 메모리 위주였고, 지금은 철저하게 고객 맞춤형인 AI 메모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고, 그 변화의 타이밍을 전자가 잡지 못했고, 반면 메모리 2등인 하이닉스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맞춰가면서 만들었고, 이런 신뢰관계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납품하면서 메모리 파운드리 포지션을 선점을 했다. 권 교수는 메모리도 파운드리처럼 고객 맞춤형으로 변한다는 뜻에서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표현을 썼다. 저도 방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반도체 위탁 생산? 이거는 하이닉스도 조금 합니다. 파운드리를 조금 하긴 하는데, HBM에서 왜 이걸 파운드리라고 했지 했더니, 메모리도 파운드리처럼 고객이 요렇게 맞춰줘 하면 그 맞춤형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삼성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친 이유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도. 자, 우선 HBM 자체가 별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후 HBM 시장성을 알았지만 결정을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게 문제였고, 천문학적 수익을 내던 D램의 캐파를 줄여가면서 HBM 같은 새로운 시장에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던 삼성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삼성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준 사업 방식에서 벗어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예전에 삼성은 빠르고 과감한 판단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장점이었는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하면 fast follow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쪽이구나 하면 빠르게 쫓아가서 1등을 하는, 그게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그죠? 2007년 6월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는데 삼성이 2013년에 세계 1등이 됐으니까 그것도 한 6에서 7년 정도 만에, 그 사이에 뭐 모토로라하고 LG의 핸드폰 부분도 적자에 허덕이면서
꽤 안 좋았는데 삼성이 1등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삼성이 과거에 반도체 1등으로 올라선 것뿐만 아니라 2000년도 들어서도 이렇게 패스트 팔로잉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삼성은 디램 공정에서도 발열 문제, 성능 불안정성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고 설계의 문제일 수도 아니면 공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 설계와 공정을 모두 꿰뚫고 부처를 초월해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부재했다. 이런 누적된 문제가 H밴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증폭된 것인데 되는 기술만 하는 방식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만든다. 10년, 20년 전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시장의 변화를 놓친 일본의 전철을 삼성이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 삼성은 일본을 배우며 성장을 했고 결국 극복을 했다. 그런데 그 쇠퇴에 전철도 따라가나? 라고 질문했더니 2000년대 초 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절치불심, 야심차게 통합시켜 출범시킨 일본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엘피다는 전 세계 모바일 디램 표준을 가장 먼저 제안할 만큼 기술력이 앞서 있었네요. 하지만 지나치게 칩 크기 축소와 집접도 향상에 치중하다 보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낸드 플래시 선두주자였었던 후지스는 2010년 전후 PC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의 전환을 놓치는 실책을 저질렀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일본은 삼성의 거센 추격을 받고 쇠락했고 현재 삼성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고 중국의 도전을 뿌리쳐야 하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삼성 파운드리와 TSMC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삼성과 TSMC는 14나노까지는 비슷한 공정 수율과 기술을 보였는데 10나노 이하에서부터 두 회사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양산 수율은 TSMC 대비해서 10%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웨이퍼당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주요 고객사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고요.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공정기술 노하우가 필요한데 하지만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첨단 공정 경쟁을 하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제 조금 알겠네. 삼성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로 3나노는 선점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나오듯이 10나노 이하 공정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이 공정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 공정 기술 노하우 7나노가 됐든 5나노가 됐든 여기서 기술적 우위의 공정 기술 노하우가 없는데 3나노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게 실현 가능성이 7하고 5에서 안 됐는데 3에서는 과연 될까? 인텔은 1.5나노로 바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못했는데 나중에는 잘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번에 시험을 왕창 망쳤는데 계속 1년 내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내년에는 시험 점수 잘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모양새가 돼버렸네. TSMC를 따라잡기 힘들다면 삼성은 파운드리를 포기해야 하나? 파운드리 사업 자체는 한국의 반도체 전략 전반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파운드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14나노 이상 레거시 파운드리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TSMC도 처음에는 공기업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삼성전자의 레거시 라인을 인수하고 이를 국내외 팹리스 기업 전용으로 개방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10나노 이하급의 첨단 공정 파운드리는 일부를 하이브리드 메모리,
저장을 하는 D램의 연산 기능을 추가한 것, 이런 하이브리드 메모리 등으로 전용하고 일부는 해외 AI 반도체 전용으로 상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또 제시하셨네요. 중국 반도체의 도전은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의 반도체 산업 내재화 정책에 따라 투자가 대규모로 집중되고 있고, 이제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창신 메모리 같은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 3위인 마이크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고,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이 YMTC 같은 기업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기술 세대가 1년 이내로 좁혀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는 중국 내의 안정적인 팹리스 고객들의 물량을 바탕으로 공정기술의 진보, 선행공정 노하우 축적, 양산 규모 확대의 안정적인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반도체가 한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대형 LCD 시장,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등에서 이미 중국 업체들이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적어도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 잠식이 진행될 것이고, 다만 미국의 대중 견제가 지속이 되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제조 강국주의는 당분간 유지될 수는 있다. 중국의 현재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져 정부 지원이 감소할 경우에는 수많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산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석준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있네요. 서울대 공과대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사 석사했고 MIT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중일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 알고리즘에 계속 이 권석준 교수님의 3%에서 그죠? 나와서 권 기자가 저거 했던 것 같은데, 진행을 받던 그 알고리즘이 계속 떠서 300만 이상 조회가 나왔던 아마 그 교수님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반도체 삼국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바이든이 빅테크 때리자 팀 쿡도 트럼프로 돌아섰다. 빅테크 기업의 전 세계적 규제. 거물 CEO들 스트롱맨을 원한다. 한 번씩 보면 그죠? 되게 개구쟁이. 아직까지도 보면 마음은 되게 개구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스트롱맨 인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죠. 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19일 미 대선의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를 찾아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지지 유세를 했었죠. 그러면서 펜실베니아 유권자가 자신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의 수정헌법 1조와 2조 청원서에 서명하면 11월 대선일까지 매일 무작위로 선정된 한 명에게 하루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는 당근을 던졌다. 그래요? 하루에 100만 달러씩 하루에 매일 로또가 터지는 거네요. 머스크는 자신의 청원에 서명할 경합주 유권자를 추천을 하며 47달러를 주는 별도 캠페인을 지난 7일부터 4주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는 지난 17일 유세에서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를 하며 온 나라가 황폐해진 미래를 그린 매드맥스처럼 되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X의 소유주이기도 한 머스크는 정치적 올바름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X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오가는 메시지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해 왔는데 일찌감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머스크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트럼프를 위해서 약 1,000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며 머스크가 기술 부문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선 시에 머스크의 입각까지 시사한 상태이고요.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에 도전하는 트럼프와 빅테크 기업들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머스크처럼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영자도 있는 한편 물밑에서 트럼프에게 선을 대려는 테크계 경영진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차기 미 대통령이 이 기업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정부가 빅테크 기업 규제를 강화해 온 것과 달리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신산업에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규제도 미국 우선주의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미국 테크 기업에는 호의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이에 실리콘밸리는 민주당 표밭이라는 공식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팀 쿡 CEO가 전화를 걸어와서 최근 EU에서 애플에 부과한 천문학적인 과징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고요. 트럼프는 통화에서 유럽이 미국 기업들을 이용하도록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팟캐스트 채널에 출연한 트럼프는 채널에 나오기 2-3시간 전에 팀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쿡이 언급한 과징금에 대해서 그건 너무 큰 돈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은 11월 대선에서 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을 했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애플은 또 201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세금 체납 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패소해서 130억 유로를 내야 하고 미 법무부 등에서 반독점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쿡에게서 유럽이 애플이 낸 돈을 그들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말을 들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용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쿡이 전화를 걸어와 삼성전자를 지목하면서 관세를 안 낸다고 말했던 일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은 당시 중국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에 폭스콘 공장을 짓도록 하는 대신에 관세 부과를 면제해 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도 유세 때마다 중국에 대한 60에서 100% 관세를 공언하고 있어서 여전히 폭스콘 의존도가 높은 애플 입장에서는 관세가 다시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가 순다르 피차이 CEO에게 토론한 불만에서 토로한 최근 나에 대한 좋은 기사가 많지만 구글에서는 접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가 말했다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다. 메타 측은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네, 보름 뒤면 누가 당선되는지 판명이 납니다. 자, 중국에서는 미국에 맞서 12월부터 전략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12월 1일부터 군용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중용도 품목은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동시에 미사일과 전폭기 생산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기술 데이터 등도 뜻하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각국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항공, 우주 분야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하자 중국이 자국 전략물자 수출을 막으며 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이중 용도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에 최근에 서명을 했고, 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새 조례는 기존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전면 변경을 했고요. 등록이 아니라 이제는 허가제로 바꿨네요. 이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에서 수출 허가증과 수출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수출 허가증은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수출 통제 품목과 수출 허용 지역 등도 상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이중 용도 품목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이 중국에 대해 러시아 이중 용도 물품 지원을 주장하며 제재에 나선 가운데 발표가 됐고, 중국이 서방 제재에 불만을 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인데, 앞서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막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제조에 중요하게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통제했고, 올해 7월부터는 항공 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도에 트럼프 2년 차였었는데 그때부터 대중무역 제재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19년 8월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반도체 자체가 2018년 하반기하고 2019년에 겨울이 온 것도 있긴 하지만 참 최근처럼 시장이 약했던 부분도 계속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거기에 중국은 또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반대. 그러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꽤 우리나라 시장이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트럼프가 됐든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제는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누가 되든 이 스트레스가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에서 40%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들도 앞으로 계속 퇴직을 하게 되는, 이 퇴직을 받을 때 요 연금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전환해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인데, 은퇴 시점이 다가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면 절세할 수 있는 퇴직금 수령 방식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할지 알아봤는데, 무두셀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후 설계 전문가, 그리고 김동엽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가 이러한 절세 방법을 공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 징수하고 남는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에는 60%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을 30에서 40%가량 줄일 수가 있는 건데 보통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는 요즘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해뒀다가 55세가 넘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죠. 구체적으로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소득재원과 연차,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연금이 개시가 되면 금융회사는 먼저 2년 퇴직소득부터 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후에는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때 세율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지고요. 연금 수령 연차가 1에서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그리고 11년 차 이후에는 6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전세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 개시 10년 차 이전에는 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고 감면 비율이 커지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세율을 보다 많이 감면해주는 11년 차 이후부터 연금 수령액을 늘리라는 뜻입니다. 자, 다만 이때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기간을 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년에서 10년 차일 때엔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을 수령을 해야 수령 연차가 지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지난달 10일 정부는 20년 이상 연금을 장기 수령할 경우에는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장기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경감될 여지가 커졌다고 합니다. 자, 연금소득세율은 그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연금이 개시되면 먼저 2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소진이 되면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이때는 연금 수령 방법과 연금 수령일 현재 가입자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시에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내게 돼 있고요. 예컨대 연금 수령 당시 가입자가 55에서 69세면 5.5%, 그리고 70에서 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을 적용을 하네요.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55에서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과세 피하는 법.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여부를 우려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연금소득의 재원이 무엇인지가 관건이고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그러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이 넘을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또 종합과세가 되네요. 이때 간단한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첫째, 이연퇴직소득 재원이 전부 소진이 되면 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 시점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더라도 납세자는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에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다 도중에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해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감면받은 것은 그대로 인정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만 조정이 되군요. 이현 퇴직 소득은 본래의 퇴직 소득 세율로 과세하고 운용 수익은 16.5%의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뭐 복잡하긴 하지만 요렇게 이 표를 조금 캡처를 해놨다가 그죠? 예, 요 부분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연금소득세가 80세 이상 되면 3.3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너무 막 못 먹고 못 쓰고 막 나는 80세 이상 되면 써야지 했다가 80세 이상에도 건강하게 그죠?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아끼다가 또 나중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죠? 6, 70세 때 이 궁핍하게 너무 궁핍하게 또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이 물가를 상승할 만큼 수익이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네, 그러지 못하면 너무 미뤘다가 나중에 받는 돈이 실질 가치가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택시장 하우스푸어 양산 직전 2009년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오르며 3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1년에 52주니까 한 3분의 2, 30주째 거의 올해 내내 올랐다는 얘기네. 상승폭이 지난주 0.1%보다 소폭 커졌다고 하고요.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는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매매가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신현강 부와 지식의 배움 더 대표는 전세난이 불러올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부동산룡인가 보네요. 부룡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신 대표는 부지런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자, 신 대표가 보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2009년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는데, 자, 전세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2013년과도 유사한데, 2009년과 2013년 어떤 과거를 참고하느냐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면서 2013년이라면 투자해야겠지만 2009년이라면 관망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2009년과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과거 사례를 들었는데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흐름과 유사하고요. 그해 8월만 해도 추가 대출 규제를 안 한다고 했던 정부가 9월에 규제를 확대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됐다고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월간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2008년 크게 떨어졌던 매매가 상승률이 2009년 초부터 서서히 올랐다가 9월 이후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신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하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냉각됐다면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 이후 서서히 회복하는 아파트 가격과 지금 정부의 규제 상황이 유사하다고 설명을 했다. 이어 신 대표는 2009년 뒤늦게 아파트 영끌 추격 매수한 사람이 1년간 버티다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라고 설명했고요. 아파트 매수를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것이지만 투자에 유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닷컴과 유튜브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9년이냐 2013년이냐. 근데 2009년은
2006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해가지고요.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초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이 거의 한 6년 쉬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2009년 우리나라 시장도 2009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대폭으로 거의 제로 금리로 낮추고 나서 그러고도 한 3년 동안 워낙 그 전에 2006년까지 과열이었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기간이 좀 필요했고 국내는 또 2009년, 10년 요때 공급이 또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과 비교하려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인가인데 글로벌하게 부동산 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2009년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랑 그렇게 비슷한가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소프트파워 세계 1위. 이게 진짜냐? IMF 새로운 연구로 지수 산출을 했는데 소프트파워를 객관적 수치로 따져봤더니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IMF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소프트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자원 등의 경제력을 통한 하드파워 대신에 문화,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인 연성 권력을 뜻한다. 통상 미국이 1위를 차지해 왔었는데 20일 IMF가 이달 공개한 연구 보고서 소프트 파워 측정 새 글로벌 인덱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소프트 파워 지수가 1.68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2021년이죠? 이게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건가요? 이어서 일본이 1.25, 와, 한국이 1.68인데 일본이 1.25, 독일이 1.18, 중국이 1.17,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돼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서 미국이 7위네요. 보고서는 기존 소프트파워 순위 측정법이 주관적이라면서 객관적 지표로 투명하게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자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했고요. 보고서는 2007년에서 21년까지 66국,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상업성, 문화, 디지털, 교육, 세계 영향력, 제도 등 6개 주요 항목을 29개 하위 지표로 수치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상업성에는 해외 투자, 특허, 출원 건수 등이, 그리고 문화에는 문화 수출, 세계 유산 등이 포함됐다고 하고, 자료는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의 공개된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프트 파워를 측정했더니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특히 한국, 일본은 상위권 국가에서 별도 언급을 했는데 상업성 점수가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지만 문화 항목 점수는 중간 수준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가중치가 높은 세계문화유산 등에서 이탈리아가 60곳, 중국이 59곳 등보다는 점수가 낮았다고 하고요. 한편 이번 조사는 각 항목의 가중치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간 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한 다른 조사 결과와 대비가 되는데 국가별 소프트 파워 순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영국 컨설팅 그룹 브랜드 파이낸스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위는 미국이고요. 한국은 작년에 이어 1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매년 100여 국 1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잣대를 갖고 조사를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네요. 1등에서 15등. 한국이 소프트파워 세계 1위,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금융 파워도 세계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